이렇게 바로 하나요? 너. 바로 하시죠. 아, 네, 알겠습니다. 켰어. 아, 네. 오늘 발표하겠습니다. 새내기들을 많이 기대하면서 준비를 했는데 새내기는 아무도 없어서 그렇지만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학부생으로 어떻게 공부해야 할까라는 주제로 발표하게 된 홍혁준입니다. 감사합니다. 일단은 간단하게 자기소개 먼저 좀 하겠습니다. 제로 페이지 29기로 들어왔고요. 작년에 우아한 테크 코스 5기 백엔드 과정 수료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3학년 1학기까지 다니고 아마 다음 학기도 다닐 것 같아요. 오른쪽은 제 유튜브에 올라가 있는 발표 영상이고요. 네, 그러고 지금 현재는 초록 스터디라는 자바 스프링 스터디에서 멘토로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 겨울 방학 때 이 초록 스터디를 운영한 경험이 있고 아마 이번 여름 방학에도 자바 클린 코드 테스트 과정이나 아니면 스프링 기초 과정 둘 중 하나로 이번에 모집을 하게 될 것 같아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연락 주시면 좋겠습니다. 커리큘럼은 나름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배민 개발자분이면서 우아한 테크 코스 코치님이면서 넥스트 스텝이라는 실제 개발자 교육하는 교육 과정에서 돈 받고 한 80만 원 받고 하는 코치님께서 만드신 교육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교육 자료는 꽤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오늘 덱캠 이거 홍보하러 왔습니다. 네. 자, 다음에 이제 제가 이 주제를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하려고 해요. 주제가 좀 포괄적이죠. 사실 기술적인 내용이 아니라 좀 많이 추상적인 내용을 들고 왔어요. 제가 GP 덱캠을 1학년 때 1학년 때도 가고 한 2학년 때도 간 적이 있는데 그 기술적인 내용도 좋긴 하지만 발표가 진행되면 약간 기술의 깊이가 깊어질수록 좀 이해하기도 힘들고 많이 지치더라고요. 그래서 원래는 제가 TDD를 정말 좋아해서 지금 TDD 라이브 코딩을 보여주려고 했는데 그거보다 이제 이런 주제가 제로 페이지 이번 덱캠 듣는 분들에게 더 나을 것 같아서 들고 왔습니다. 아무래도 저학년 대상이니까요. 네, 살짝 지금 그때 느낌의 내용도 좀 많이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제가 작년 그리고 올해까지 지금까지 공부하면서 느낀 학부생으로서의 공부법에 대한 경험을 공유해 보려고 하고요. 이제 발표를 진행하기 앞서서 토스 페이먼트 한재엽 님의 이제 개발자의 학과습이라는 발표가 있어요. 그 세미나가 있는데 그걸 좀 많이 참고를 했고 그리고 제가 존경하는 교수님인 이제 백정혁 교수님, 김대원 교수님도 좀 많이 영향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에 공부 방법에 대해서 되게 정리되어 있는 글들이 많았는데 그 글들에서도 많이 인사이트를 받았어요. 주제가 학부생으로서 어떻게 공부해야 할까잖아요. 사실은 이제 이 주제에 앞서서 공부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정의를 해보고 가려고 해요. 사실은 이게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의 메인이고요. 개인적인 경험을 좀 이야기하면서 좀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제 제가 2019에서 2020년도 학교 다녔을 때는 소위 이제 그 공부를 열심히 하는 학생이었습니다. 제 입으로 말하기 좀 그렇지만. 그리고 다들 중앙대 올 정도면은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하신 분이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다른 사람들 놀러 다닐 때 일단은 뭐 4, 5, 6P에 가거나 뭐 아니면은 도서관에 가거나 아니면 그 학교 사람들 동기들이랑 스터디 만들어서 하거나 그걸 1학년 때부터 했습니다. 매번 수업도 듣고 거의 한 시험 기간에 한 5, 6회독 정도 한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시험 공부했죠. 그래서 성적은 잘 나왔습니다. 잘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성적이 잘 나오니까 공부를 잘한다고 생각을 했었죠. 2학년 때 코로나였어가지고 비교할 대상이 없었어서 성적이 잘 나오니까 그냥 공부 잘하고 있다 생각했어요. 근데 이제 2학년 마치고 군대를 갔는데 되게 날라다니는 친구들 정말 많이 봤습니다. 정말 많은 방면으로 활약하는 친구들을 많이 봤고 나름 학교에서 공부 잘했다 했는데 지금 와서 돌이켜보니까 그렇게까지 남은 게 없는 거예요. 좀 많이 충격을 받았었죠. 그래서 이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아마 주위에 그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이제 똑같이 했거나 아니면 또 더 적은 시간 공부했는데 나보다 더 잘 알거나 아니면 하나를 알려줬는데 막 여러 개가 막 튀어나와서 열을 알거나 아니면 똑같은 걸 들었는데 갑자기 막 자기 혼자 깨달아가지고 어디로 날아가 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 친한 동기들 중에서도 한두 명씩 떠올리는 사람이 있을 텐데 저는 그런 사람들과의 저와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좀 많이 고민을 했었습니다. 시간은 그 사람들한테 뒤지지 않을 정도로 많이 투자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공부 방법에 대해서 조금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했고 이제 그 고민의 결과를 이제 얘기하려고 합니다. 이 발표는
저라는 개인의 경험에 한정되어 있는데 제가 일단 평범한 사람이라서 아마 여러분들께 좀 대다수에게 적용되는 내용일 거라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틀릴 수도 있어요. 제 경험이기 때문에. 이제 제가 느끼기에 학습 속도가 뛰어난 사람들은 이제 새로운 내용 배울 때 단순히 이런 게 있구나 하면서 넘어가지 않아요. 기본적으로 이제 질문을 많이 던집니다. 뭔가 새로운 내용 배울 때 이거는 그러면은 이런 건가 하면서 질문을 던지고 스스로 의문을 던지면서 검증을 해나가요. 새롭게 배운 내용으로 본인이 알고 있던 것을 검증하거나 아니면은 무언가 깨달으면서 계속 확장을 해나갑니다. 여러분도 아는 대표적인 예시, 지금 발표 자료에서 보여주듯 뉴턴을 예시로 한번 들어볼게요. 사과가 수직으로 떨어집니다. 뭐 식빵도 떨어집니다. 바나나도 떨어집니다. 이거는 그냥 팩트예요. 이런 건 지식이죠. 이런 지식들이 하나만 있으면은 따로따로 있으면은 굉장히 무의미한 지식이 돼요. 하지만 뉴턴이 이 지식들을 잘 배열해서 가치가 있다는 걸 증명을 했었죠. 이제 이걸 하나로 모아서 저는 지혜로 탈바꿈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물체가 수직으로 떨어진다와 같은 어떤 보편화된 일반화된 사실을 얻어내고 이를 통해서 만유인력이라는 개념까지 패러다임을 도입을 했었죠. 이제 조금 더 다른 예시로 한번 들어볼게요. 이제 일반화를 시켜보자면 A는 B 그리고 뭐 C는 B다 이러한 팩트들이 있어요. 위에는 단순히 팩트의 모음이고 이 A는 B, C는 D라는 팩트에서 여러분이 뭔가 공통점을 찾아내서 P는 S라는 결론을 도출을 해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은 P라는 집합에 속한 어떤 E에 대해서 이게 F로 변할 것이다라는 것을 대충 추측할 수 있어요. 대충 추론하고 그리고 얼추 대부분 맞습니다. 이 지혜 과정이 굉장히 지혜가 정확하다면 그리고 이러한 지혜들이 또 서로 부딪히다 보면 확장되기도 해요. 그래서 이 지혜 공부를 잘하는 사람을 따라가기 어렵다고 하는 이유가 이런 지혜들이 많이 쌓이다 보면은 하나를 얻을 때 단순히 뭐 산술적으로 하나 더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기하급수적으로 계속 이게 증가를 합니다. 차이가 정말 급속도로 벌어져요. 그리고 이렇게 얻은 지혜는 이제 기존에 얻은 지식과 다른 가치를 지닙니다. P는 S라는 거를 알게 되면은 사실 A는 B, C는 D를 잊어도 돼요. 그리고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A는 B, C는 D를 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배워야 될 게 정말 많기 때문에 잊어버리게 돼요. 하지만 P는 S 하나만으로 정말 수많은 결론들을 도출을 해낼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순히 책을 그냥 읽으면서 외우는 거는 큰 의미를 갖지 못해요. 지식은 결국 시간이 지나면서 잊혀지니까. 그래서 이걸 여러분이 지혜로 승화시키면 이걸 잊더라도 적용을 시킬 수 있습니다. 좀 일반화에 대한 여러 가지 표현들을 좀 가져와 봤는데요. 여러분이 드라마나 소설 같은 거 보게 되면은 약간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아, 이거 딱 봐도 이렇게 진행될 것 같다. 이거 안 봐도 비디오다. 안 봐도 유튜브다.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이 들 텐데 여러분들이 이전에 봤던 드라마나 아니면은 소설을 다 기억해서일까요? 그거는 아니거든요. 제가 생각을 했을 때 그걸 다 기억해서라기보다는 그 것들을 많이 접하면서 어떤 일반화된 흐름이 있을 거고 그 흐름을 통해서 이건 사실은 여주가 뭐 재벌집 숨겨진 딸이었다. 뭐 아니면은 얘는 결국에 쟤를 좋아하겠다. 이런 패턴들이 있으니까 그걸 통해서 익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지혜를 얻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제가 여러 가지 표현을 했는데 뭐 안 봐도 비디오, 하나를 알면 열을 안다, 경향 추정, 통찰력, 뭐 편견, 뭐 네 그럴 줄 알았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런 것들의 다른 표현이죠. 인간의 뇌는 일단 기본적으로 이런 일반화를 하려고 해요. 왜냐면은 아까 내용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그리고 빠르게 판단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걸 일반화를 잘 해야 생존에 유리하고 실제로 우리가 이걸 잘 하면은 사회생활 할 때도 유리합니다. 뭐 여자친구랑 싸웠을 때 뭐 초콜릿을 먹이니까 이제 화가 풀렸다. 그럼 이제 근데 초콜릿은 없네. 근데 사탕이 있네. 그럼 단 걸 먹이면 되겠지 하면서 이런 케이스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약간 사회적인 센스나 아니면 일을 잘하는 사람도 약간 이런 걸 잘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이건 제 생각입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이제 여기는지 이거 맞아. 그 백정혁 교수님 컴퓨터 구조 수업 여기 들으신 분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 교수님 그 기말고사 때쯤에 공지를 올리시거든요. 이거 제가 항상 좀 존경해가지고 전문을 복사해두고 가끔 읽어요. 일부를 발췌를 했는데 결국에 교수님도 얘기합니다. 까먹는데 무의식 속에 남습니다. 그리고 이걸 이해하면서 무의식적으로 좋은 판단을 하고 좋은 설계를 하면서 여러분들은 통찰력을 갖길 바란다고 교수님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통찰력이 여러분들에게 아마 컴퓨터 공학도로서 이제 살아가면서
잘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CS를 공부하는 거고. 그래서 이런 통찰력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공부해야 되나? 우리가 지금까지 뭔가 무의식적으로 계속 이 통찰력을 얻어 나가고는 있지만 그래도 이걸 자각하고 얻는 거랑 그냥 무의식적으로 얻는 거랑 저는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해서 이걸 좀 나름 3가지 단계로 정의를 해봤습니다. 안다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 크게 3가지로 쪼개지거든요. 첫 번째가 이제 지식의 습득, 이제 두 번째가 지혜의 일반화, 지혜로의 일반화, 세 번째가 수리입니다. 이 3가지 프로세스가 지속적으로 돌아가고 수행이 되고 그리고 반복이 되면서 여러분들이 안다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이거를 이제 각각의 단계를 하나하나씩 들어가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지식의 누적입니다. 일단 외워야 됩니다. 이게 전제 조건이에요. 일단 외우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사실 제가 아까 앞서서 그냥 책 읽고 외우기만 하는 거 소용없다 했는데 단순히 책을 읽고 외우는 데에서 그치면은 소용이 없어요. 하지만 이거를 외우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게 지혜는 결국에 지식끼리의 어떤 집합에서 공통점을 찾아내고 그거를 하나로 일반화하는 과정에서 나오거든요. 기본적으로 지혜가 많이 있으면은 이 지혜로 바뀌는 과정이 굉장히 유리해집니다. 그래서 근데 이런 말을 할 수도 있어요. 어차피 노트로 잘 정리를 하고 다시 보면 되지 않냐. 근데 이게 노트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뇌가 많은 내용을 기억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과적이 되기 때문에 따로 저장을 해두는 거예요. 컴퓨터 장치로 비유하면 하드디스크라고 할 수 있고 이제 인간의 기억이 램 내지는 레지스터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렇게 일반화를 하려고 하는데 하드디스크만 꽂혀 있는 컴퓨터로 이제 뭔가 진행을 하려고 한다면 엄청 답답하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외우는 게 전제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외우는 게 전제가 된 이후에는 까먹어야 돼요. 기본적으로 까먹는 게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까먹은 이후의 행위가 중요한데 지식을 랜덤으로 액세스를 해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의 뇌가 일반적으로 순차적으로 회상하는 구조에 굉장히 강하거든요. 순서대로 들어오는 게 굉장히 강해요. 왜냐면은 일반적으로 비슷한 시간대에 들어온 지식은 비슷한 류의 내용일 수밖에 없고 보통 그래서 지혜로 묶이는 그 과정을 좀 더 사람들이 쉽게 시도를 할 수 있어요. 일종의 캐시 시간 지역성하고 비슷하죠. 예, 약간 좀 변태 같았는데 시간 지역성하고 비슷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비슷한 순간에 들어온 지식끼리만 이제 부딪히면 안 됩니다. 그것만 배열하려고 해서는 안 돼요. 왜냐면은 어떤 지식이 이 지혜로서 일반화시키는데 필요한지는 우리는 알지 못하거든요. 그 순간의 지식뿐만 아니라 이전에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식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랜덤하게 외운 걸 까먹고 랜덤하게 액세스를 해야 됩니다. 이걸 지금 보면 사실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여러분들이 매번 해왔습니다. 여러분들 시험을 보죠. 굉장히 많은 양을 외우고 솔직히 다 기억 못합니다. 그리고 그거를 랜덤하게 문제라는 곳에서 액세스를 해가지고 그 공통점을 찾고 이게 그때 배웠던 거지 하면서 풀어요.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그리고 지금 대학교 와서까지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문제를 푸는 게 생각보다 공부를 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좀 부정하고 싶긴 한데 네 그렇습니다. 잠시만요. 이거 좀 순서가 뒤바뀌었네요. 그래서 이제 이거 망각을 하고 랜덤 액세스하고 그 다음에 지식에서 누적에서 중요한 거는 정보의 신뢰성입니다. 출처인데요. 여러분 아마 개발이나 문제를 맞닥뜨릴 때 아니면 새로운 지식을 습득할 때도 요즘은 벨로그나 티스토리 아니면 GPT한테 물어보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하지만 여러분 블로그 틀린 거 굉장히 많고 그 GPT 하단에 이렇게 써 있어요. 이제 GPT는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정보를 확인하세요. 이렇게 써 있죠. 이 말은 제가 GPT나 블로그를 쓰지 말자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굉장히 이제 원하는 내용만 딱 뽑아서 정리가 되어 있고 그리고 GPT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간편하고 빠르죠. 시간은 저희에게 항상 소중한 자원이기 때문에 이런 편리한 도구를 안 쓸 수는 없어요. 하지만 제가 최소한 이제 이 GPT로 질문을 했을 때 질문한 답을 쓸 때 이거 GPT가 말해줬는데 그러거나 아니면 이거 엄청 유명한 블로그에서 이렇게 말해줬던데 라는 식의 근거밖에 못 되면은 그거는 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GPT가 굉장히 똑똑하긴 하지만 문제가 생길 때가 많다는 거는 여러분들이 많이 써보셨을 테니까 아실 거고 개발 블로그도 생각보다 믿을 게 많이 못 돼요. 시대가 바뀌면서 이전의 지식들이 구식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 개발 블로그를 제가 되게 많이 봤는데 실제로 많은 회사에서 관리되고 있는 테크 블로그의 경우에는 내부적으로 감사도 겹치거든요. 근데 그렇게 된 것 중에서도 잘못된 게 많아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 것들이 보면 댓글에 막 달려 있습니다. 이거 잘못된 내용 아닌가요? 하는데 그 글 작성자가 그걸 굳이 글을 수정하진 않죠. 네. 그래서 블로그 내용도 굉장히 잘못돼 있고, 그리고 사람마다 항상 절대적인 정답이라는 거 없는 문제들도 있어서 꼭 여러분들이 스스로 필터링하고 검증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도 개발 블로그 많이 썼는데 그 지금 보면은 진짜 말도 안 되는 글도 좀 썼거든요. 그래서 좀 비공개로 돌리거나 삭제한 것도 많습니다. 이렇게 좀 잘못된 지식이 쌓여서 나온 지혜도, 일반화된 지혜도 굉장히 잘못되면은 이게 하나가 약간 오염되는 것처럼 다른 곳에 전파할 수가 있어가지고 이런 걸 좀 경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가치관인데 쉽게 얻은 지식은 쉽게 휘발된다고 생각해요. 고통이 크면 클수록 많이 기억에 남습니다. 그래서 백 교수님이 TF 문제 틀리면은 이제 감점시키고 전범위 내고 범위를 계속 늘리고 그러는 거죠. 그리고 여긴 안 넣었는데 발췌된 글에서도 고통이 크면은 이제 기억에 많이 남는다고 하십니다. 다음에는 지혜로의 일반화입니다. 이거는 솔직히 말해서 약간 재능의 영역에 가까워요. 이거를 되는 사람이 있고 안 되는 사람이 있는데, 그리고 사람마다 또 다릅니다. 그냥 사람마다 다르고 그 사람도 항상 똑같은 건 아니에요. 누구는 이제 걷다가 이제 갑자기 깨달을 수도 있고, 누구는 샤워하다가 깨달을 수도 있고, 아니면 저도 발표 준비하다가 갑자기 이거 순차해상이랑 캐시 시간 지역성이랑 비슷한데 하면서 저도 깨달았거든요. 그리고 아니면 잠에 자려고 누웠을 때 생각날 수도 있죠. 그래서 이제 같은 사실을 들었을 때도 누군가는 깨달을 수도 있고 누군가는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유도를 할 수 있긴 한데 이게 항상 된다고 100% 확신은 못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일단 제가 좀 유도하는 방법 두 가지를 좀 소개를 하고자 하는데, 첫 번째가 일단 일반화된 가설을 세우고 할 수 있으면 검증을 해봅니다. 이 피드백이 굉장히 빠른 경우에 검증을 많이 하는 걸 제가 선호를 합니다. 요거는 제가 실제로 이제 자바랑 스프링 공부할 때 썼던 방법인데, 그 배운 거 일단 다 테스트로 작성하고 검증했어요. 제가 스스로 가설 세우고 이거 이렇게 되면은 이런 결과가 나오겠지 하면서 테스트를 다 작성을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Git 브랜치에 리모트에 보시면 JPA 캐스케이드, 뭐 JPA 프록시, 뭐 테스트 데이터 클리너, 유징 리커시브 컴패리즌 같은 되게 다양한 기술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 하나하나 만들어 보면서 검증을 했습니다. 이게 좋은 게 피드백이 빨라서 그 확신을 빠르게 가질 수 있고요. 그리고 이게 사람의 뇌가 백문불여일타라고 하죠. 백견이 불여일타라고 이제 코딩에 그런 말이 있는데, 일단 치면은 기억에 더 잘 남습니다. 그리고 그 개발 스킬도 이런 거 하다 보면은 디버깅 하면서 부차적으로 싸울 수도 있죠. 그리고 이렇게 피드백이 그리고 이런 게 나중에 새로운 지혜를 만들 때도 좀 많이 액세스가 잘 됩니다. 기억에 많이 남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이거는 피드백이 빨라야 가능한 거고, 사실은 대부분의 문제들이 피드백이 빠를 수가 없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특히 CS 지식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이제 고무오리 이제 러버덕 하나 사서 두고 걔한테 설명하면 됩니다. 이게 실제 있는 방법이에요. 이게 웃길 수도 있는데 실제 러버덕 디버깅이라는 방법이고 굉장히 소프트웨어 공학 쪽에서 유명한 방법론입니다. 그 제가 책 이름이 정확하게 여기 써놨는데 실용주의 프로그래머라는 책에서 나온 이야기거든요. 이 개발자가 러버덕 이런 고무오리 하나 사서 들고 다닌 다음에 얘를 딱 앞에 앉혀두고 이렇게 코드 한 줄 한 줄을 다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버그를 찾거나 아니면은 이제 코드에 대한 전체적인 이해도를 높이는 과정을 해요. 여러분 아마 그런 경험 있을 거예요. 이제 뭔가 친구에게 질문하려고 뭔가 굉장히 안 풀려서 친구에게 질문하려 갔는데 질문하다 보니까 야 풀렸다 하면서 그냥 간 경험이 있을 거예요. 전 사실 그런 경우 굉장히 많거든요. 친구가 굉장히 싫어하는데 아무튼 그래서 이제 타인에게 이렇게 말로 설명한다는 게 사실 생각보다 말이 굉장히 논리적으로 정돈이 돼야 되거든요. 갑자기 가서 그냥 지식을 다 쏟아내는 건 그건 상대방에 대한 예의가 아니잖아요. 기본적으로 정돈을 하고 정렬을 해서 가야 되기 때문에 지식에 약간 배열이 강제가 됩니다. 어떤 하나의 가설을 세우는 것이 강제가 돼요. 그래서 사실 러버덕보다 가장 좋은 거는 같은 내용을 공부하는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의 시간이 마침 나고 이거에 대한 뭔가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에게 설명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검증을 빠르게 해줄 수도 있고, 그리고 그 사람의 관점에서 이제 뭔가 추가적인 지식을 얻어서 지혜를 좀 더 확장해 나가고 좀 더 튼튼하게 쌓을 수 있어요. 이런 게 어떤 예냐, 이제 시험 기간에 자기 지식, 자기 공부해 왔다가 이제 설명해 주는 친구들 있죠. 그런 친구들이 이런 걸 무의식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설명하면서 일반화 시키고 그 다음에 검증하고 그런 거를 하는 게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이제 사실 이게 좀 어렵죠. 사람 매번 붙잡고 늘 시험 기간일 수도 없는 거고 그 친구도 시험 다른 과목 공부해야 될 수도 있어서
늘 이렇게 붙잡아 놓고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러버덕 디버깅이 있는 거고, 러버덕에게 설명하듯이 한번 글을 풀어서 써보는 게 좋아요. 그리고 요즘에는 좀 개발자들에겐 다른 방법이 있죠. 이제 블로그 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거고, 블로그를 쓰면은 사실 이게 포트폴리오도 되기 때문에 일단 쓰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댓글로 굉장히 날선 공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거 하나 쓴 다음에 영어로 쓰셨다면은 어디 그 레딧 같은 데다 올리면은 사람들이 열심히 공격해 주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거 피드백 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잘못 쓰면은 나중에 비공개 삭제하면 되죠. 네, 그러면 됩니다. 저는 실제로 그랬어요. 그리고 이 지혜로 일반화하는 과정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또는 좀 필요하다 생각되는 게 쉬어야 됩니다. 그 제가 뇌 얘기를 계속 하는데 이거 하면서 좀 안다는 게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많이 찾아봐서 그래요. 그 인간의 뇌는 좀 편향적이에요. 하나 꽂히면은 그쪽으로밖에 생각을 못 합니다. 여러분도 경험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그 알고리즘 문제 풀 때 알고리즘 하나 꽂히잖아요. 그러면은 아 이거 될 것 같은데 하면서 그냥 합니다. 그 근거가 일단 뭐 비고 같은 거 계산해서 하는 친구들은 약간 이게 안 된다는 거 알고 다른 걸 시도할 수 있겠지만 그런 거 계산 안 하고 그냥 할 때는 일단 브루트 포스 한번 해보고 아 이거 조금 수정하면은 시간 복잡도 통과할 것 같은데 약간 이런 생각을 계속 하게 되죠. 사실 그건 잘못된 접근 방법이거든요. 근데 이 잘못 정렬된 지식은 그 굉장히 이제 결국엔 지혜로 도출될 수 없고 이 잘못 정렬돼 있는 거를 다시 원래대로 흩뿌리는 것도 힘들어요. 일부만 빼서 다시 끼워 넣는 건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여러분 코드 하다가 아 이거 안 풀리나 하면은 그 코드 지우고 아예 다시 처음부터 짜죠. 그런 것처럼 뇌도 좀 기본적으로 쉬어줘야 합니다. 잠시 산책을 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뇌를 비워주거나 그런 방식을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이제 다른 방향으로 정렬할 수 있어요. 아마 그래서 이제 제가 추측인데 이제 잠 잘 때나 고민할 때나 그런 때 이제 고민됐던 문제가 많이 풀린다 생각해요. 여러분 이 밈 아실 수도 있어요. 이제 주무시나요? 했는데 아 버그 고치는 법을 깨달았다 이런 케이스도 있죠. 다른 휴식을 하고 다른 방식으로 생각을 하게 돼서 아마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 깨달음도 결국에는 어떤 하나의 P는 S라는 결론을 얻어내게 되잖아요. 이걸 누군가가 알려주면 안 되냐 할 수 있는데 그거는 기본적으로 활용이 잘 되지 못해요. 여러분들이 아마 수업을 엄청나게 좋은 수업을 들어도 예를 들어서 백 교수님 내등설 엄청 어렵죠. 제가 알기로는 엄청 어려운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 듣다 보면 그냥 하면서 멍 때리게 돼요. 왜냐면은 이게 자신이 얻은 지식이 아니라 그 지혜를 누가 때려박아 주면은 기본적으로 하면서 얼버 멍 때리다가 끄덕끄덕 하다가 그리고 나중에 바로 잊어버리죠. 모르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스스로 약간 어떤 지식들을 배열해서 이런 일반화를 하게 되면은 약간 재밌습니다. 지적 고양감이라고 하는 게 약간 좀 있어요. 그런 게 생기면서 그때 약간 아 얘랑 같은 거구나. 아 얘랑 그건 이런 걸 여기에 적용해 볼 수 있겠구나 하면서 확장해 나갈 수 있고 이거를 스스로 해야 앞으로 이제 지식을 이렇게 정렬하는 것도 근육이기 때문에 늡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이제 2단계는 끝났고 마지막은 수리입니다. 아까 앞서서 제가 뉴턴 역학을 얘기를 했는데 뉴턴 역학이 영원불멸하고 절대적인 진리로 여겨진 건 아니죠. 그 시대가 지나면서 조금 더 보편적인 상대성 이론이라는 게 등장합니다. 이렇듯 지혜는 끊임없이 수정되어야 합니다. 시대가 바뀌고 상황이 바뀌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패러다임 자체가 새롭게 등장하는 거에 안 맞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근본적으로 틀렸을 수도 있어요. 여기가 그런 경우고 약간 데이터가 엄청 많아지면서 이제 기존의 RDBMS 같은 정확성이 굉장히 중요하던 시스템에서 이제 빅데이터처럼 가용성을 중요시하는 그런 패러다임이 등장했던 것처럼 시대에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지혜는 하나를 보면 10개를 알게 하지만 단점은 그만큼 오류를 범하기도 쉽습니다. 되게 최소의 근거만 가지고 이제 결론을 도출해내게 돼서 우리는 이제 그거를 보통 편견이라고 부르죠. 편견이라고 부르고 사실은 편견이랑 통찰력이랑 같은 말이지만 이제 어떤 건 편견이라고 어떤 건 통찰력이라고 부르는 게 수리 과정을 계속 해내가서 통찰력을 다듬는다면은 이런 일반화 과정을 다듬으면 통찰력이 되는 거고 만약에 이 지혜를 계속해서 수리하지 않고 썩히게 되면은 그게 편견이 되는 겁니다. 굉장히 잘못된 판단을 내릴 수 있어요. 대신에 이 수리가 굉장히 중요한 대신에 단점은 굉장히 부끄럽고 자괴감이 듭니다. 이제 며칠 전에 내가 이거 깨달았다 하면서 옆에 애한테 가서 알려줬는데 틀렸으면은 이제 그거 미안하다 틀렸다 하면서 수정을 해야 되잖아요.
걔한테 말한 그 친구에게 말한 것도 문제지만 스스로 약간 깨달음을 얻어서 얻은 그 기쁨이 큰 만큼 이러한 부끄러움이나 그런 과정도 굉장히 커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수리 단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제 1, 2, 3단계를 다시 돌아와서 볼 건데 사실은 제가 1, 2, 3단계를 나누긴 했지만 명확하게 이게 나뉘어진 건 아니에요. 지식을 습득을 할 때 사실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 못 외우거든요. 뭔가 외울 때 우리는 이해, 대조, 비교, 의문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지식을 좀 효과적으로 저장을 해뒀습니다. 그냥 배열해두면 다 까먹으니까. 그래서 이해하지 못하면 사실 그만한 양을 외울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리고 이걸 여러분은 아마 무의식적으로 계속 하고 있을 거예요. 뭐 어떤 각자만의 방식이 있겠죠. 아니면은 이걸 굳이 자각해야만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우리가 지금 대학교 들어올 때까지 계속 공부를 하면서 이 과정을 자각한 건 아니니까. 그리고 이런 과정을 스스로 좀 효율적으로 자기도 모르게 발달시키는 사람들도 있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제가 생각하는 공부에 대한 개론이었고요. 이제 홍역준 공부에 대한 개론 여기까지였고, 그 다음에 이제 학부생으로서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가, 이게 원래 저희 메인 주제였죠. 이게 메인 주제였죠. 그럼 이제 학부생으로서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에 좀 초점을 맞춰볼게요. 근데 제가 이거 GP 주제 낼 때 좀 급하게 내서 이렇게 냈는데 사실은 학부생보다 제가 좀 더 좋아하는 표현이 있거든요. 사실은 제가 엔지니어라는 표현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다시 바꿔서 엔지니어로서 어떻게 공부해야 하는가를 다뤄보겠습니다. 보통 엔지니어가 학습을 할 때 크게 두 가지의 필요성에 의해서 합니다. 하나가 이제 학자형과 야생형, 이게 스프링의 대가이신 영환님이 표현한 방법인데 학자형과 대가형, 야생형 말이 꼬였네요. 그리고 토스 그 프론트엔드 개발자이신 한재엽님이 말하는 분류로는 카테고리랑 문제형 이렇게 나눠서 표현을 합니다. 가장 먼저 학자형부터 볼게요. 이제 학자 카테고리형은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아는 공부 방법이에요. 컴퓨터 구조, 운영체제, 네트워크, 알고리즘, 데이터베이스 이러한 카테고리 안에 큰 대분류가 있고 그 대분류 안에 속해 있는 세부적인 지식들이 포함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아예 이게 저희는 수업으로 쪼개져 있죠. 뭐 데이터베이스는 설계랑 시스템으로 더 쪼개져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가장 보편적으로 시도하는 공부 방법일 거예요. 그리고 이게 굉장히 익숙합니다. 왜냐면은 아까 말했듯이 사람의 뇌는 순차 회상에 강하기 때문에 이러한 어쨌든 분류가 되어 있는 카테고리들을 묶어서 보면은 이해가 빠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걸 외우는 것만으로는 사실은 크게 뭔가 공부의 효율성을 느끼긴 어렵죠. 다음은 야생형 문제입니다. 제가 좀 간단하면서 그 다음에 좀 필드에서 많이 다뤄지는 문제들을 들고 왔는데 제가 백엔드 개발자라서 백엔드에서 발생할 만한 문제들 위주로 들고 와봤습니다. 뭐 인프라를 구축해야 된다, 서버 속도가 느리다, 동시성 이슈가 발생한다, 실시간이 중요한 서비스를 뭐 구현해야 한다, 아니면 이미지 업로드가 느리다, 이렇게 있을 때 사실은 우리는 이런 문제를 맞닥뜨리고 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공부해야 되지, 어떤 걸 적용해야 하지라는 상황도 많이 겪을 거예요. 아마 프로젝트를 하거나 학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과제를 하면서 이런 자잘자잘한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겠죠. 여기서 가장 보편적이고 이제 모두가 조금 컴퓨터 공학에서 가장 펀더멘탈한 주제를 들고 오겠습니다. 서버 속도가 느리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쭉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서버 속도가 느리다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은 제가 생각하기에 지금 당장 제가 생각나는 거는 캐시 이런 내용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캐시, 램을 증설시키면 되겠죠. 그러면은 빨라집니다. 그리고 뭐 HTTP 통신을 알아가지고 이걸 좀 더 압축시켜서 보낸다든가 아니면 다른 방식이 있을 거고, 또 CDN을 통해서 캐싱을 통해 가지고 조금 더 정적 파일들을 가깝게 두는 방법도 있을 거예요. 아니면은 데이터베이스의 버퍼 풀을 늘려서 성능 튜닝을 하거나 인덱스를 설정을 해서 조금 더 빠르게 조회하는 방법도 있을 겁니다. 지금 보시면 아까 여러분들이 봤던 카테고리 구조에 비해서 공부해야 될 양이 상당히 많이 줄었어요. 굉장히 많은 카테고리에서 좀 많이 줄었죠.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실은 다른 지식들은 직접적으로 필요는 없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 이제 카테고리 기반 학습이 필요 없을까요? CS를 다 공부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말할 거면은 제가 이 발표를 준비하진 않았겠죠. 예. CS가 이제 왜 중요한지, 그리고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공부에 대한 어떤 개요를 좀 알고 가면은 좀 이해가 될 거예요. 제가 캐시 하나만을 잡고 서버의 속도가 느릴 때 일단 백엔드 엔지니어가 어떤 식으로 대처할 수 있는지,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러프하게 얘기를 해볼 거예요. 자, 캐시. 컴퓨터 구조에서 나온 개념이죠. 가장 이제 기초가 되는 개념인데, 자주 사용하는 데이터나 값을 미리 복사해두는 임시 저장소입니다. 캐시는. 그리고 지금 보면은 여기 CPU라 나와 있는데, 이거 코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코어별로 L1, L2 캐시가 있고, 각각의 캐시에다가 값을 저장을 해두고, 그 다음에 모든 코어에서 접근을 하는 L3 캐시가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L1, L2 캐시로 이제 하드디스크에 있는 걸 조회해 놓아서 접근하면은 굉장히 좋겠지만, 동일한 데이터에 접근하면서 변경을 하거나 수정이 일어났을 때 이거에 대한 일관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L3 캐시를 씁니다. 지금 여기 발표 듣는 분들은 아마 컴구 다 들은 분들이라 아마 아실 거라 생각을 해요. 있나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냥 미리 복사해둔 장소입니다. 이거만 가지고 이 개념이 다른 곳에서 어떻게 쓰여 있는지 쭉쭉 확장을 해볼게요. 네, 데이터베이스의 버퍼입니다. 이게 데베시 자료를 가져왔는데요. 이제 각 트랜잭션별로 데이터를 조회해야 되기 때문에 각각의 메모리 영역을 갖습니다. 이쪽에 보면은 워크에리어 T1이랑 워크에리어 T2별로 동일한 X에 대한 데이터를 따로 갖고 있습니다. 이걸 하드디스크에서 조회해 와서 갖고 있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데이터에 대한 읽기 쓰기가 일어나기 때문에 수정이 발생해요. 그런 경우를 이제 하드디스크에 메모 왔다 갔다 하면서 반영하기 힘들고 일관성 문제도 발생하니까 하드디스크 앞에다가 버퍼라는 걸 둬서 활동을 합니다. 아까 앞에서 봤던 L3 캐시랑 유사하죠. L1, L2 캐시랑 그리고 L3 캐시랑 유사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서버에서 캐시랑 캐시 사이즈를 늘려서 성능을 올리는 것처럼 버퍼의 풀 사이즈를 늘려서 성능을 튜닝하기도 해요. 다음은 CDN입니다. 웹 환경에서 활용되는 건데요. 사실은 제가 CDN에 대한 정확한 개념은 없고 이번에 준비하면서 좀 공부를 해봤는데, 오리진 서버에 있는 데이터를 이제 클라이언트가 한국에 있는 오리진 데이터를 미국에 있는 사람이 받으려고 하면은 굉장히 많은 회선을 타고 굉장히 복잡한 많은 딜레이가 생기겠죠. 그래서 CDN이라는 각지에다가 서버를 두고 그곳에다가 값을 미리 캐싱해 둡니다. 미리 오리진 서버에 있는 값을 여기다 저장을 해두는 거예요. 그러면은 미국에 사는 사람은 미국에 있는 엣지 서버에 접속을 해서 좀 더 빠르게 데이터에 접근을 할 수 있죠. 그리고 CDN 또한 일관성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거 프론트엔드 아마 하시는 분은 이걸 항상 고려하면서 작업을 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캐시 무효와 같은 기술들이 쓰이기도 해요. 얘는 버퍼나 램을 증설시켰던 것처럼, 버퍼를 늘리거나 캐시를 증설시켰던 것처럼 쉽게 늘릴 수 없어요. 서버를 그냥 갖다 박아야 되는 거여가지고 이건 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뭐 TTL을 줄여서 일관성 문제를 완화해보는 방식도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CS만 다뤘으니까 현업에서 많이 쓰이는 스프링 JPA를 들고 와봤습니다. 이거는 CS는 아니고 와스를 개발할 때 많이 사용되는 라이브러리 프레임워크인데, JPA는 일단 기본적으로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값을 조회 또는 쓰기 위한 라이브러리인데, 얘도 DB에 요청하는 IO를 줄이기 위해서 캐싱을 합니다. 요청이 올 때마다 영속성 컨텍스트를 만들고 해당 값에다가 그 데이터 값을 캐싱을 해두고 그거를 사용을 하다가 그 요청이 끝나면 영속성 컨텍스트를 없앱니다. 그래서 1차 캐시를 우리가 활용한다고 보통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얘도 마찬가지로 동시성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좀 더 캐싱을 많이 하고 싶을 수도 있죠. DB IO를 더 줄이기 위해서. 그래서 뒤에 L3 캐시와 같은 2차 캐시라는 게 존재합니다. 2차 캐시라는 곳에서 우리는 1차 캐시가 DB에 가져기 전에 2차 캐시를 거쳐서 조금 더 IO를 줄이면서 성능 향상을 꾀할 수 있죠. 2차 캐시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기술은 아니고 굉장히 디폴트 설정은 꺼져 있습니다. 왜 꺼져 있는지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하나의 지혜를 가지고 어떤 식으로 기술 쪽에서 적용됐는지를 볼 거예요.
데이터를 읽고 쓰는 작업이 오래 걸리니까 값을 가까이에다 복사해 둔다가 이제 캐시의 어떤 철학이었죠. 캐시의 철학이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컴퓨터 구조 캐시에도 반영이 됐고 데이터베이스 버퍼에도 반영이 됐고 CDN 그리고 JPA 캐시에도 반영이 됐어요. 실제로 저는 컴구를 되게 빡빡하게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JPA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는데 1차 캐시 보고 얘도 여러 개의 작업을 하기 위해서 캐시를 따로따로 두네. 그러면은 2차 캐시라는 게 존재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추측을 했는데 대충 맞았습니다. 대충 맞았고 그리고 2차 캐시를 이해하는데도 굉장히 빠르게 기존에 있는 지식들과 대조하면서 익혀 나갔어요. 그리고 여기서 제가 얘기하진 않았지만 브라우저에서도 캐시를 합니다. 정말 컴퓨터에서 모든 곳에서 캐싱을 하는데 얘도 똑같이 미리 있는 거 저장해 왔을 거고 근데 기존에 있는 곳이 뭔가 변경이 됐다면 그거를 업데이트 해야 되는 과정이 있겠죠. CDN이랑 조금 유사한데 이런 지식을 익힐 때도 기존에 이 데이터 IO가 오래 걸리니 값을 가까이 복사해 둔다라는 지혜에 통합되는 구조여가지고 얘가 파생되는 문제를 좀 추측해 볼 수도 있어요. 사이드 이펙트를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듯 CS가 1차원적으로 여러분 이 필드에서 맞닥뜨리는 문제들 대부분 명확한 해결 방법이 없는 문제들일 거예요. 그런 것들에 대한 이제 직접적인 해결책을 제시해 줄 수도 있지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온 기술들의 뭐 브라우저나 JPA 캐시 같은 기술들의 이해를 하는데 굉장히 많은 부스트를 줍니다. 그래서 이 러닝 커브를 상당히 낮춰주기 때문에 CS가 저희가 중요하다 하는 거고 기본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해 둔 거고요. 여기부터는 좀 사담인데요. 제가 이제 제가 되게 많이 학교 밖에서도 활동을 많이 하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데 그리고 새로 개발에 뛰어드시는 분들도 좀 많이 만나 뵀어요. 그 스터디 같은 걸 진행을 하다 보니까 많이 물어보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이런 질문들이 와요. 이제 프론트엔드 할 거라서 운영체제 몰라도 되지 않나요? 이제 프레임워크 하는 게 CS 지식보다 훨씬 낫다 생각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틀린 말이고 제 생각엔 틀린 말입니다. 제 생각엔 틀린 말이고 CS 지식을 그러면 본인이 쓸모 있게 배열하지 않아서 그래요. 아르키메데스의 예시를 또 하나 들자면 금덩이가 물에 넣었을 때 넘친다라는 사실을 가지고 이제 부피랑 이제 질량 맞나요? 아무튼 그걸 통해서 물이 넘쳐지는 정도를 알아냈죠. 그런 것처럼 지식도 굉장히 잘 본인이 지혜로 만들어 놓고 그거를 반영하려고 계속 매핑하려고 시도를 한다면 굉장히 많이 쓰입니다. 3학년 학생의 말이기 때문에 틀릴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고 이제 대학원 가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회사를 가는 분들이 많을 거고 그 회사들 중에서 서비스 기업들에 가는 사람들이 많을 테니까 그에 대한 취업 관련된 얘기를 좀 해주자면 작년에 제가 우한 테크 코스라는 과정을 했다고 했는데 교육 과정인데 거기서 되게 많은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가고 싶어하는 서비스 기업 네카라쿠베 당토에 갔어요. 지금 보면은 거의 제가 알고 지내고 이제 졸업하신 분들의 한 반에서 그 정도는 서비스 기업을 간 것 같아요. 근데 그분들이랑 작년 이맘때쯤에 스프링 처음 배울 때 뭐 하고 있었냐면은 스터디 할 때 스프링 공부 안 했어요. 스프링 공부 우테코 내에서 한 일주 하다가 바로 다 사라지고 다 CS 스터디로 바뀌었습니다. 다 운영체제 공부하고 네트워크 공부하고 데이터베이스 공부했어요. 그렇고 이게 그때 취준할 때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도 그러고 있습니다. 제가 당장 이번 주부터 지금 배민 들어간 개발자 2분이랑 스타트업 들어간 개발자 2분이랑 네트워크 스터디 하기로 했거든요. 이렇듯 CS 지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작년에 비전공자분들도 되게 많이 뵀는데 그분들이 전공자 뵐 때마다 가장 부러워했던 게 CS 지식이었어요. 그게 생각보다 저희가 많이 접하고 되게 가치 없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굉장히 이 바닥에서 중요한 가치를 지닙니다. 학교에서 이런 것들을 배울 수 있는 기회에 많이 배웠으면 해요. 그래서 이제 또 추가적으로 하고 싶은 말, 이제 학점 중요하지 않다 하잖아요. 컴공은 맞는 말이에요. 제가 이거 발표 준비하기 전에 발표 피드백 받으면서 작년 말했던 네카라쿠베 당토 갔던 한 10명 정도한테 개발자들한테 물어봤거든요. 컴공인데 경희대에 학점 4.4에 전공 4.3이었나? 그분이 있었는데 대기업 하나 빼고 다 떨어졌나 그랬어요. 학점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건 사실이긴 합니다. 근데
그러면 이제 오히려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죠. 이제 학점을 안 주지만 좋은 강의들 많죠. 저희 학교에서만 배울 수 있는. 이건 제가 생각하기에 좋은 강의들입니다. 이제 백정혁 교수님 컴고 내등설이나 아니면은 최근에 김대원 교수님은 알고리즘 강의를 들었는데 진짜 명강입니다. 꼭 들어보세요. 그런 학점을 잘 안 주지만 좋은 강의들을 좀 더 부담 없이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거고, 그리고 이거는 발표 한 40분 전쯤인가 좀 얘기하다가 나온 이야기인데, 지금은 안 중요하대요. 근데 N년 뒤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당장 2020년 때쯤만 해도 뭐 비전공자가 리액트 배워서 토스 한 6천만 원 개발자 이렇게 들어가는 게 사실이었어요. 실제로 그런 일도 굉장히 잦았고, 근데 지금은 점점 기업들이 JD에다가 잡 디스크립션에다가 전공자 4년제를 계속 추가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랑 같이 공부했고 굉장히 잘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도 그 잡디에 걸려가지고 서류 내보지도 못하는 케이스가 많이 생기고 있어요. 워낙 공급이 많다 보니까 그렇게 필터링을 거르는 거죠. 그렇게 해도 잘하는 애들은 잘하니까. 그러면은 정말 공급이 더 많아지게 된다면은, 지금은 안 중요하지만 한 4년 뒤에 사실 새내기들이 오면은 새내기들이 가장 충격 먹을 내용이어서 준비했는데 새내기가 없네요. 새내기 분들 군대 갔다 오고 나면 한 6년쯤 뒤가 되겠죠. 그때는 학점이 중요해질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많다면 필터링 하는 게 당연하니까. HR 팀의 리소스는 제한돼 있으니까. 그래서 학점도 잘 챙기세요. 프로젝트만 한다고 좋은 거 아닙니다. 학점도 잘 챙겨야 됩니다. 그러고 아까 빠뜨려서 못한 거 있는데, 작년에 저도 취준하면서 결국에는 졸 예자가 아니라서 다 떨어지긴 했는데, 면접 쪽에서 당근이랑 네이버랑 카카오랑 배민 면접 담당관을 만나봤는데 다 CS 지식 물어봅니다. 면접 때. 왜 그러냐면 일단 CS 지식 근본이기도 하고, 기업에 어쩔 수 없는 사유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백엔드로 지원을 하면은 백엔드 면접관이 올 것 같죠? 안 옵니다. 프론트가 오거나 AI가 오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그런 경우에 가장 물어보기 쉽고 공통 관심사는 CS예요. 그래서 CS 많이 물어봅니다. 생각보다 더 많이 물어봐요. 그래서 CS랑 학점 한번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좀 하고 싶은 말을 좀 정리를 해보자면, CS 열심히 하십시오. 이제 엄청 깊게 파라는 거 아니고, 컴퓨터 구조를 내가 시스템 아키텍처 될 때까지 다 파라는 건 아니고, 이제 대신에 컴퓨터에서 이런 어떤 일반화된 좀 근본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도출한 솔루션들이 어떤 게 있는지 알아보고, 그런 솔루션들을 적용했을 때 적용하는 방법들이 익혀주시면 좋아요. 왜냐면 그런 문제들은 결국에 나중에 또 발생을 하거든요. 그 문제에서 뻗어나간 어떤 것들이.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익혀두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CS 열심히 공부했다고 지식의 습득에서 멈추지 말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6개월 뒤에 이제 나 반년 전에 뭐 했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과 매핑을 해보려고 노력하셨으면 합니다. 네, 남은 학부에서 보내는 시간이 이제 저희가 여기 있는 분들 많이 남아 있을 텐데, 헛되지 않게 보내고 이제 컴퓨터 공학도로서 성장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끝. 질문 어떤 거죠? 좀 약간 확 넘어간 것 같아서 약간 와닿지가 않았는데, 그래서 엔지니어로서 공부하는 방법 이걸 약간 정리해 주시겠어요? 엔지니어로서 공부하는 방법.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걸 얘기하고 싶었냐면은, 보통 공부하게 되는 케이스가 이렇게 두 가지로 생겨요. 그냥 다 같이 모여서 스터디하자 해서 이걸 쭉 파는 경우랑, 아니면은 문제가 맞닥뜨려서 문제를 파야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근데 이 문제를 팔 때 기존에 여러분들이 배웠던 CS 지식과 매핑을 하면서 문제를 좀 풀어보는 게 좋다는 생각이었어요. 이게 문제가 항상 상황마다 다르고 주어진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똑같은 문제여도 상황 따라서 풀이 방법이 다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좀 정형화되지 않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런 기본적인 지식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CS 많이 배우고 CS에 있는 어떤 솔루션들, CS에서 보편적인 어떤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솔루션들을 많이 내놨어요. 이 속도라는 걸 IO를 줄이기 위해서 캐시라는 개념 가지고 엄청 많이 지금 적용이 됐잖아요. 이런 솔루션들이 어떤 게 있을지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또 문제를
뭐 새로운 기술 익혀보는 것도 좋죠. 저도 JPA 2차 캐시를 활성화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이런 걸 배울 때도 그 CS를 알면 빨리 익힙니다. 진짜 빨리 익혀요. 네, 뭔가 약간 요 부분은 살짝 제가 뒤에 힘이 빠져가지고 이거 준비하다가 앞에서 엄청 힘을 쓰고 뒤쪽에서는 그렇게 엄청 힘을 많이 쓰지 못했는데 결론은 CS 열심히 하고 CS를 적용해보는 연습을 많이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CS 적용해보는 걸. 네. 혹시 더 질문 있나요? 어떤 거죠? 블루피트에서 지훈님이 질문 주셨는데 백엔드 개발자로서 가장 중요하다고 느꼈던 CS가 어떤 건지. 저는 캐싱. 그러니까 CS 과목이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고 이 개념이 제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야 하는 개념이어서 들고 왔거든요. 지금 제가 여기서 과목은 사실 잘 모르겠어요. 과목이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이런 카테고리들을 모아두고 어떤 문제들이 발생했을 때 그에 대한 솔루션들의 집합인데 결국에 그 저희가 필드에 나갔을 때 맞닥뜨리는 건 문제들이잖아요. 그래서 문제에 대한 솔루션으로 이제 이게 정말 많이 나오거든요. 데이터 I/O를 줄이기 위해서 진짜 컴퓨터에서 별의별 짓을 다 하는데 가장 근본적으로 가장 기초적인 방법이 캐싱이고 거기서 뿌리가 뻗어져 나가거든요. 지금 제가 표현을 안 했지만 여러분들이 코드단에서 뭐 동시성을 고려한 해시 맵 같은 걸 작성해서 캐싱을 할 수도 있을 거고 아니면은 브라우저 단에서 진짜 파일로 캐싱을 하기도 하거든요. DNS 주소 조회해올 때만 해도 그 컴퓨터에서 DNS 주소 조회해오는 것도 싫어가지고 그걸 한번 읽으면은 제가 알기로 그 어디다가 또 저장해 두는 걸로 알아요. 컴퓨터 단에서. 그래서 아마 백엔드 개발자로서는 저는 속도가 제일 중요하다 생각하고 속도는 캐싱이 제일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네,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아직 3학년 1개 학부생입니다. 이거 아이콘 출처 표기하라해서 표기했는데 잠시 띄우고 가겠습니다. 이거 띄워야 되더라고요. 몰랐는데. 질문 더 있으신가요? 없으면 마무리하겠습니다.